세계 최강의 미국이요? 진짜예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정말. 미군들이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에서도 이런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데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텍사스 공군기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상관에게 호출을 받았죠. 캐시어스 머서 대위 한국으로 배치됩니다. 비행기는 2주 후에 출발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정말입니까, 대령님?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산 공군기지에서 3년 동안 근무하게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국이라니?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낯설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뿐이었죠. 집에 돌아가 아내 나탈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캐시. 거기 좀 다르다고 들었어. 우리가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가보면 알겠지. 그 후 며칠은 서류 처리와 짐 싸기,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했죠. 야, 거기 가면 완전 힘들걸? 그 기지에 있던 한 친구가 말했어요. 이상한 음식, 미친 듯한 교통, 그리고 제대로 된 햄버거 찾기도 어려울 거야. 다른 친구는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날씨도 장난 아닐걸? 겨울엔 얼어 죽고 여름엔 타 죽을 거야. 금방 돌아오고 싶어질 거다. 해군에서 복무했던 아버지도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솔직히 미국이 아직도 거기 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구나. 전쟁 끝난 지 오래됐잖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든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그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길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떤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람들로 붐비고 여기저기서 밀치고 읽을 수 없는 외국어 간판이 가득한 혼란스러운 공항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낯선 곳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바닥은 마치 방금 닦아놓은 것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새 차에서 나는 것 같은 상쾌한 향이 났어요. 하이테크 스크린부터 자동화된 키오스크까지 모든 게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차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안내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솔직히 공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래형 쇼핑몰에 온 것 같았어요. 나탈리는 제 옆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서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기가 한국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산으로 향하는 길도 예상 밖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좀 회색빛이고 단조롭고 너무 붐비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을 떠나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전혀 달랐어요. 높게 솟은 아파트 건물들이 반짝이는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었어요. 창문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더욱 화려하게 빛났어요.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푸른색, 붉은색, 녹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며 식당, 카페, 가게들을 알리고 있었어요. 교통도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운전이 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매끄럽고 차선도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운전자들이 신호까지 잘 지키고 있었어요. 물론 몇몇 차들이 좀 빠르게 달리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혼란스럽거나 위험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점은 이상하리만큼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걷는 젊은 커플,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아무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고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 우리나라 몇몇 도시보다 더 깨끗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완전 더 깨끗해. 기지 근처의 새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고 조용한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도 있었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두 손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계셨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예상보다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미국 사람들이죠. 순간 당황해서 머뭇거렸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는 저에게 용기를 내밀며 웃으셨어요. 집에서 만든 김치예요. 맵지만 아주 맛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나탈리가 다가와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김씨예요. 바로 옆집에 살아요. 우리 아들이 기지에서 일해요. 한국 마음에 들 거예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 때 묘하게도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 공군과 함께하는 합동 근접전 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됐어요. 이 훈련은 양국 군대 간의 협력과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거였죠. 한국 군인들이 무술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제 군사훈련 경력이면 충분히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첫 훈련은 기지 내의 넓은 훈련장에서 진행됐어요. 땀과 고무 매트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양국 군인들이 대열을 맞춰 서 있었고 모두 조용히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훈련 교관이 들어오자 순식간에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여러분은 스파링 훈련을 위해 짝을 이루게 됩니다. 교관이 선언했어요. 이 훈련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통제력에 집중하세요. 저는 한국 군인들을 훑어봤어요. 모두 날렵한 몸매에 집중력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박민혁 대위. 자세는 곱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솔직히 겉보기엔 그리 위협적인 인상은 아니었어요. 키도 저와 비슷했고 특별히 근육질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는 박대위와 짝이 됐어요. 매트 위로 올라서면서 저는 살짝 웃었어요.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준비됐어요?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그의 어깨를 노리고 움직였는데 순식간에 제 균형이 무너졌고 그는 가볍게 제 팔을 비틀어 저를 공중에 띄우더니 바닥에 내던졌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눈을 깜빡였어요. 갈비뼈 쪽이 욱신거렸어요. 박대위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머서 대위? 저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이건 예상 못했네요.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대위는 힘에 너무 의존해요. 한국에서는 속도와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다시 해봐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훈련했어요. 매번 훈련이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기진맥진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박대위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려고 했지만 그는 항상 두 수 앞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답답했어요. 어떻게 나보다 작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됐어요. 한국 무술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훈련 그 이상이었어요. 절제,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유난히 힘든 훈련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박대위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까지 해냈어요. 물론 그를 완전히 넘어뜨리진 못했지만 잠깐 중심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순간이었죠. 박대위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많이 늘었어요, 머서 대위. 이제 훨씬 통제력이 좋아졌어요. 저는 씩 웃었어요. 그래도 아직 한 번도 못 이겼네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날 저녁 박대위가 저와 몇 명의 장교들을 한국식 고깃집으로 초대했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이거 혹시 또 다른 시험인가?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직접 구웠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어요. 박대위가 고기를 참기름과 소금에 찍어 먹는 법, 마늘과 매운 소스를 넣어 상추에 싸먹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에서 터지는 풍미가 대단했어요. 고소하고 불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살짝 단맛까지 있었어요. 맛있죠?
박대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이방인 같지 않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함께 훈련하는 군인이 아니라 진짜 팀 같았어요.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곳을 점점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주말 나탈리와 저는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박대희가 한국에서 꼭 한 번쯤 가봐야 할 곳이라며 추천한 곳이 있었어요. 찜질방. 한국식 사우나였죠.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가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어떤 시설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엄청 넓었어요. 목욕 공간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수면실, 심지어 식당까지 있었어요. 목욕탕은 남녀가 따로 나뉘어 있었지만 공용 공간에서는 같은 색깔의 찜질방 옷을 입고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공공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들어가는 게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순간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고 왜 한국 사람들이 긴 하루를 보낸 뒤 찜질방에 오는 걸 좋아하는지 단번에 이해했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서 나탈리와 공용 공간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유명한 식혜를 한 잔씩 마셔봤어요. 달콤한 쌀 음료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여기가 밤새 운영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탈리가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밤 되면 문 닫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러게. 진짜 대단한데? 저도 인정했어요. 그날 밤 피곤했지만 배가 고파서 24시간 편의점을 가보기로 했어요. 저는 미국 편의점처럼 간단한 과자나 음료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편의점에는 갓 만든 듯한 김밥부터 뜨끈한 즉석 라면까지 다양한 즉석 식품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전자레인지와 테이블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불고기 덮밥을 하나 집어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한 입 먹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미국 주유소 음식보다 훨씬 나은데? 나탈리는 바나나 맛 우유를 마시며 웃었어요. 새벽 2시에 미국 편의점에서 이런 음식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어?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겼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이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이곳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네.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훨씬 더 좋아. 나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여기 익숙해질 것 같아. 다른 주말에는 기지 밖에서 한국을 좀 더 깊이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박대희가 전통 한옥 마을을 추천했어요. 사실 어떤 곳인지 잘 몰랐지만 가보자고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곡선 지붕이 멋진 한옥들의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나무로 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공기 중에서는 달콤한 떡 냄새와 지글지글 익어가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진짜 멋지다. 나탈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렀어요.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섬세한 도자기 잔에 전통차를 내주셨어요. 차의 역사와 건강에 좋은 효능까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향긋한 자스민차를 한 모금 마셨고 온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으로 서예 수업을 체험해 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붓으로 써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붓놀림이 삐뚤빼뚤했지만 서예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격려해 주셨어요. 한글을 쓰는 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과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인내심과 존중이 필요하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전통 공연이었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이 북을 두드리고 무용수들이 장구 소리에 맞춰 춤을 췄어요. 그 박력 넘치는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졌고 저도 모르게 발을 장단에 맞춰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체험하고 있었어요.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 나탈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나 여기 너무 좋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존경에서 더 깊은 애정으로 변했어요.
처음엔 그냥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가 살아본 어느 나라와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밤늦게도 아이들이 거리에서 걱정 없이 걸어 다녔고 카페에 지갑을 두고 나와도 사라질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거의 완벽했어요. 차가 없어도 기차,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저렴한 가격에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건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우리 옆집 김 할머니는 늘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주셨고 제가 뭔가 보답하려고 하면 괜찮아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기지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 군인들은 그들의 철저한 규율과 책임감으로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것이었어요. 함께 훈련하며 함께 식사하며 마치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술 한잔하다가 한국에 정착한 미군 참전용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의 편안한 생활, 깊이 있는 문화, 그리고 한국에서 더 환영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중 한 명, 제프라는 전직 해병대원이 소주잔을 돌리며 저를 향해 웃었어요. 캐시어스, 너도 여기 정착할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 뒤로 서서히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한국이 제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2023년 한국에서의 3년이 지나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날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령서를 읽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어요. 3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에 적응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난다는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짐이 반쯤 쌓인 우리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처음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작은 공간이 어느새 진짜 집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거리의 풍경, 한국어로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골목마다 풍기는 매콤한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저는 이 모든 걸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박대희가 저를 불러냈어요. 그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수많은 연인들과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을 남기고 자물쇠를 걸어두는 곳이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한국에서는 여기에 자물쇠를 걸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요. 그가 작은 빨간 자물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나탈리와 저는 자물쇠에 우리의 이름을 적었어요. 바람이 불어 글씨가 살짝 번졌지만 그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난간에 걸어 잠갔어요. 저는 박대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날 아침 공항. 김 할머니가 출국 게이트 앞까지 나와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계셨죠. 끝까지 저희를 배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제 손에 꾸러미를 꼭 쥐어주며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먹어요.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미국 음식은 너무 짜. 저는 웃었지만 그녀가 저를 꼭 안아주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캐시어스, 우리 한국 가족 잊으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어요.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박대희가 김 할머니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울컥했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늦출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다시 텍사스에서의 일상.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폰을 확인해요. 박대희가 보낸 메시지, 김 할머니의 근황,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들이 가득해요. 여전히 밥 먹을 때 김치를 곁들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한국에서의 3년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대해 많이 준비하고 다시 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꼭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